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 1시간 본 게 이 제1장 사회복지조사 개관 다 끝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시험 문제 다 나올 겁니다. 개관을 다 끝내놓은 건데 그럼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부터 교재를 가지고서 공부를 진행을 해볼 건데 자 보시면 그런 거죠. 제가 장담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바깥에서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예, 밖에서 절대 안 나오고 이 교재만 가지고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아주 제가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 교재 잠깐 보시면 뭐 과학적 방법, 자,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시험 문제 등장하면 이건 전부 다 뭐라고요? 양적 연구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양적 질적 연구 아니고 양적 연구에 관한 얘기다라는 거 보시고 여기 봤더니 비과학적 지식 습득의 방법과 오류라는 게 등장을 해요. 전통 권위 직관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거 그냥 편안히 읽어보십시오. 시험에는 절대 안 나오고 꼭 보셔야 될 게 이 비과학적 지식 습득의 오류입니다.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양적 연구의 절차에 맞춰서 뭐죠? 절차와 수단을 사용했었을 때 그 과학적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었을 때, 즉 과학적 절차 방법 없이 가장 대표적인 게 직관이에요. 직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직관을 갖고 지식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전통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이래 왔으니까 아무 의심의 여지 없이 그걸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뭘 만든다? 이런 오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12회, 15회 때 이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되어졌었다. 지금 안 나온 지가 5년이 넘었죠. 그래서 이 루빈하고 밥이라고 하는 학자가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사회복지 조사론 교재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보는 책들. 그거 다 루빈 바비가 만든 책을 교수님들이 번역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회복지 조사에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루빈 바비가. 이해됐죠? 예.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이 부분 좀 한번 살펴보시 읽어봐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요. 자, 여기 목적 좀 봅시다. 목적이 두 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첫 번째 인과관계 규명 일반화 보이시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보이세요? 인과관계 규명 일반화. 여기 보면 시험 문제 9회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학적 조사는 인과관계 규명을 추구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과학적 조사는 일반화를 추구한다. 맞아요? 틀릴까요? 계속 얘기하지만 시험에 나올 때는 과학적 연구라고도 나오고 과학적 방법이라고도 나오고 과학적 조사라고도 나오고 그게 전부 다 뭐라고요? 양적 연구란 뜻이에요. 그게. 네. 알겠나요? 그렇게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봤더니 인과관계 여기 밑에 보면 예측 및 통제는 이건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이 우리가 인과관계를 규명해낼 수 있고 일반화가 되어지면 그걸 가지고서 뭐 하는 거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한다면 인과관계 규명과 일반화의 수단일 뿐이야. 얘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예측 및 통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인과관계 규명과 일반화. 이것이 과학적 방법,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양적 연구의 목적이다. 알겠습니까? 그럼 시험 나오는 유형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해져 있다. 어떻게? 인과관계 규명을 추구한다로 출제되든지 일반화를 추구한다. 둘 중에 하나로만 출제됩니다. 이렇게도 출제될 수 있겠다. 인과관계 규명과 일반화를 추구한다. 하나도 안 어렵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과학적 방법의 특징이 등장합니다. 요걸 좀 보시면 지금 얘도 15회 때 이후로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나올 가능성이 이제는 있어요. 여기 봤더니 논리적이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논리성. 논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논리적이다. 논리적. 우리 논리적 사고라고 하죠. 우리 이 얘기를 언제 들어봤냐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을 공부하실 때 삐아제 인지 발달 단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0에서 2세 감각 운동기,
그렇죠. 2에서 7세 전 조작기, 7에서 12세 구체적 조작기, 12세에서 성인기 이전까지를 형식적 조작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논리적 사고가 비약적으로 발달한다 또는 논리적 사고가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죠? 그렇죠. 그게 시험에 잘 나오죠. 언제? 구체적 조작기 때서부터, 즉 7에서 7세가 되는 시점부터 어떻게 인간은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럼 7세 이전 그걸 전조작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전조작기 때는 논리적 사고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걔는 무슨 사고를 하냐면 직관적 사고를 해요. 아까 전에 우리 직관이라는 것이 비과학적 사고 방법이라고 공부했었었죠. 직관, 전통, 권위 이 세 가지를 비과학적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얘기한다면은 자,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정되어진 절차에 맞춰서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귀납법과 연역법이에요. 인간의 논리적 사고는 몇 가지라고요? 두 개. 지금 현재 있는 걸 관찰하고, 즉 보고 사고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한 단계 뛰어넘으면은 보지 않고 앞으로 것을 사고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때 지금 걸 보고, 즉 관찰하고 사고하는 게 귀납적이고, 그 귀납적 사고하는 시기가 이 구체적 조작이에요. 근데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앞으로 보지 않고서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형식적 조작기죠. 형식적 조작기 때, 청소년기 때 사고를 삐아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가설 연역적 사고를 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해돼야 안 돼요? 그렇게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두 사고 중에서 어느 게 더 고급 사고예요? 연역법이 이게 더 고급 사고예요. 이게 보지 않고서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됐죠? 여하튼지 간에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는 두 개다. 보고서 생각하든지 아니면 보지 않고 생각하든지. 보고서 생각하는 게 귀납법, 보지 않고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연역법이다. 자, 어쨌든지 간에 두 가지인데, 그래서 논리적 체계성, 연역법, 귀납법 사용한다. 인간의 사고는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것. 알겠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사고한다. 안 보지도 않고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사고한다. 그게 직관적 사고예요. 전조작기 때의 사고가 직관적 사고라고 삐아젠 얘기를 했죠. 지금 하나도 놓치면 안 돼. 이게 다 시험 지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았죠? 자, 경험적 검증 가능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보셔야 돼요. 시험에 제일 잘 나왔던 게 얘예요, 얘. 수정 가능성. 자, 보면 과학적 방법을 통해 형성된 지식이라도 언제든지 비판되고 수정될 수가 있다. 영구 불변한 진리란 건 있다 없다? 그런 거 없다. 프로이트가 정신분석 이론을 만들었더니 19세기, 그러니까 20세기 초죠. 1901년에 꿈의 분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야, 세상은 무의식 세계야.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행동주의가 등장해서 저건 뻥이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 이후에 인본주의가 등장해서 쟤네 둘 다 뻥이야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영구 불변한 이론이나 지식 같은 건 없다. 그래서 어떻게 언제든지 비판되고 수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 생산해낸 요게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왔다.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 뭐라고요? 잠정적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지금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그 이론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그 지식이 가짜라고 하는 이론이 나오면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잠정적이가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나요? 자, 다시 한번 과학적 지식은 잠정적이다. 다시 뭐라고요? 과학적 지식은 잠정적이다. 자, 보시고 요 말도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말은 기억하시오. 경험적 검증 가능성. 다시 한번 뭐라고요? 경험적 검증 가능성. 이게 뭐냐면 이론은 현실 세계에서의 경험, 즉 인간의 감각 기관에 의한 지각을 통해 검증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론이 있다면 이건 뭐라고? 검증될 수 있어야 된다.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검증.
뭘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감각 기능. 다시 뭐죠? 보고, 듣고, 맛보고, 그렇죠. 체감, 그러니까 이 몸으로 느끼고. 어쨌든지 간에 인간이 갖고 있는 5가지 감각 기관에 의해서 증명될 수 있어야만, 그렇죠, 그걸 과학적 지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신이에요. 신. 하늘에 있는 신. 철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형이상학이라고 얘기하죠. 형이상학.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다시 얘기한다면 검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감. 여기서 혹시 신을 만나보신 분, 신 보신 분, 그 신이 이 신이 아니고 저 신이에요. 보신 분, 말하신 분 없죠? 있으세요? 성령 체험 다 하셨? 아이 참, 아이씨, 이런 얘기 아니고 하여튼 이런 게 형이상학적 주제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검증이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형이상학적인 주제들은 과학적 검증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배제한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객관적이래야 되고, 요 간주관성이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간주관성. 자, 간주관성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거예요. 과학자들이 야, 이게 옳아 라고 자기네들의 이론을 전개를 해요. 그죠? 예를 들자면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바라봤었을 때 뭐 잘 우리 공부했었었죠?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세계를 얘기를 했고, 그의 제자였던 융은 또 전의식 빼버리고요, 의식과 무의식 얘기를 하면서 집단 무의식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이론들이 같아 틀려요. 엄격히는 틀리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둘 사이에 교집합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객관적으로 봐야 되냐면 이 이론들 사이의 교집합 부분들. 뭐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교집합은 인간은 유전이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과거가 영향을 준다, 유전이 영향을 준다. 그것만을 우린 뭐라고? 객관적으로 보자. 간주관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게 사이간자입니다. 주간의 사이. 그러니까 주간과 주간과 만나는 요 사이 지점만을 뭘로 보자? 객관성으로 보자. 그걸 간주관성이라고 하더라. 그게 사회과학,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놈 저놈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이론 얘기하죠. 저도 이론 하나 얘기하려고요. 예, 인간은 띠따 좋다, 이렇게 제가 사회복지사들처럼 좋은 사람들은 없다, 이렇게 이론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이 얘기 저희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죠?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 보세요. 사회학에서 객관성 그저 높은 수준의 간주관성이다. 완벽한 객관이란 건 있다 없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기억에 있는 지문을 갖고서 시험 문제를 냈다. 어떻게 냈냐면, 과학에서 객관성은 과학자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의 동의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간의 동의, 요 합의된 동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일부가 자기들끼리 동의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뭐라고? 간주관성이라고 부른다라고 10회 때 이렇게 출제됐다. 여러분 요 지문은 하나 꼭 기억해 두시고, 간주관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되게 생소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지금까지 2번 출제가 됐었다. 알았죠? 간주관성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가셔야 됩니다. 알았나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 믿으십시오. 우리 수업은 100점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복사 1급 시험에서 만점이 한번 좀 나와봐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시험을 1회 때부터 20회까지 한 60만 명 시험 봤는데 한 번도 만점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만점 한번 나와 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까지 그 만점 맞아서 뭐 60점만 맞으면 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사고와 내가 제대로 한번 공부해서 실력을 만들겠다고 사고하시는 분하고 앞으로 진로가 어떻게 될까요? 천지 차이가 날 겁니다, 여러분. 60점 맞아서 합격하시겠다는 생각 갖고 공부하시는 분하고
난 정말 제대로 이번에 공부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의 진로를 보면 제가 약속드리고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예, 후자가 훨씬 더 나은 삶을 사실 겁니다. 확실하게 제가 보증하고 약속드릴 수 있어요. 자, 나머지 내용들은 읽어보시되 확률적 결정성이 있죠. 그래서 과학적 방법에서는 모든 현상에는 원인과 결과관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한 단 특정한 원인과 특정 결과의 관계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확률적 몇 퍼센트다. 아까 7월 에크레션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100%이 할머니를 좋게 만들었다. 7월 에크레션 그런 건 없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여기 보시면 조사의 목적과 논리가 있습니다. 요 용어 잠깐 보세요. 기술, 설명 요 두 단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술과 설명. 여기서 한번 공부하고 또 뒤에 가시게 되면 조사의 목적에 따라서 연구 방법을 공부할 텐데 그때 기술적 연구, 설명적 연구도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기술 이 조사론에서 이 기술이라는 말 이걸 다른 말로 묘사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description이거든요. 묘사,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설명이라 그래요. explanation, 설명이라고 하죠. 이 둘을 구분을 해야 된다. 자, 저 잠깐 볼게요. 기술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찾아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우리 육하 원칙 아시죠? 육하 원칙 보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까지를 가만히 보면 요 얘기는 내가 오늘 강의실에서 강의를 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죠. 그렇죠. 이 사실을 그냥 쫙 나열해 놓은 거야. 그걸 뭐라고 한다? 기술 또는 묘사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앞에서 드렸던 예, 저 잠깐 봐봐요. 어떤 거 있었냐면 A 지역하고 B 지역을 봤더니 A 지역의 노인 인구 비율이 여긴 60%였고 여긴 40%였다. 사실이죠.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게 기술이에요. 이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 됐나요? 자, 그런데 이 기술된 거를 가만히 보고 기술에서 설명이 나와요. 기술된 걸 보고 왜 A가 B보다 더 노인 인구가 많지? 그 원인을 찾는 것을 그걸 설명하는 그걸 얘기하는 걸 그걸 설명이라고 하더라.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기술은 뭐 어쩌고 저쩌고 현상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거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자, 설명이라는 것은 인과관계 규명. 어떤 원인이 어떤 이런 결과를 왜 만들어냈지를 얘기하는 걸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논문을 쓰잖아요. 논문 쓰면은 통계 조사를 쫙 하잖아요. 그죠? 기술을 해놓고 그래놓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댑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보고하고 보고서 쓴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측하더라. 예측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발생되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사회나 우리 삶에 이런 원인이 생기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거야 라고 어떻게 예측해 보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기술과 설명을 기반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기술을 기반으로 설명하고. 됐죠? 다시 한번 보고 기술 설명 예측 시작. 보고 기술 설명 예측 한 번만 더 시작. 보고 기술 설명 예측. 이 네 가지 특히 기술과 설명의 의미가 뭔지 정확히 알아둬야 돼요. 기술과 설명. 됐습니까? 자, 논리를 봅시다. 연역법 등장합니다. 연역법. 이게 잘 나와야 될 시험 문제인데 12회 때까지만 나오고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려고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연역법. 일반적인 사실이나 법칙으로부터 특수한 사실이나 법칙을 추론하는 방법. 자, 밑줄 긋습니다.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검증한다. 다시 뭐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론을 세우고 이론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었어요? 귀납법에서 나온다 그랬죠. 귀납법의 관찰을 통해서 이론이 만들어진다 그랬었어요. 그걸 갖고 뭘 했지?
가설을 수립하고 조작하는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고 관찰, 측정을 해서 그걸 검증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연역법에서는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얘는 무슨 연구에서 써먹는다? 양적 연구에서 써먹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주의자들이 쓰지? 그렇죠. 예, 그 엮어서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에 그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가설이죠. 특수한 사실이나 법칙.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로 추론한다. 이해됐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 문제에서 봅시다. 11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귀납법은 이론에서 조작화와 관찰로 이어진다. 이렇게 출제됐어요. 여기 잠깐 봐봐요. 이 문제를 출제한 출제위원은 뭐냐면 가설자를 탁 집어넣으면 금방 풀겠죠? 그래서 가설자를 일부러 뺀 거예요. 이걸 출제한 사람은. 이론에서 출발해서 관찰로 가면 연역법이고 거꾸로 관찰에서 시작해서 이론으로 가면 그게 귀납법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중간에 가설자가 들어가 줘야 돼. 근데 가설 넣으면 금방 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출제위원이. 이런데 속아 넘어가면 바보다. 알았죠? 예. 그래서 다시 이론에서 가설에서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고 또는 이론자 빼놓고 그냥 가설에서 검증으로 넘어가도 괜찮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와 같은 명제에서 시작하는 것이 귀납법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일반적인 사실법 즉 가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뭐죠? 귀납법이 아니라 연역법이 되죠. 됐나요? 자, 유형을 발견해 내려고 하더라. 그럼 뭐죠? 귀납법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귀납법도 봅시다. 경험적인 세계에서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관찰이란 말이 제일 중요하다. 관찰. 귀납법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관찰이다. 얘는 관찰에서 시작한다. 됐죠? 연역법은 가설이고요. 됐나요? 그래서 자, 관찰에서 그걸 경험적 일반화, 다른 말로 유형을 발견해낸다. 됐죠? 얘는 무슨 연구에서 써먹는다? 뭔 소리요? 예, 질적 연구에서 써먹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주의자들이 해먹더라? 해석주의자들이다.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거 봤더니 소크라테스도 죽었다 관찰했어요. 플라톤도 죽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다. 다 관찰을 해봤더니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이렇게. 얘는 뭐야? 다 죽는 거 본 적 없죠? 다 본 적 없이 가설 세워놓고 그 다음에 가서 죽는 걸 검증하는 거야. 그게 연역법. 이해됐죠? 얘는 죽는 걸 보고서 얘도 죽고 얘도 죽고 얘도 죽고 관찰한 거죠. 그걸 갖고 어떻게 모든 사람 다 사람이니까 죽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을 형성해내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예 어렵지 않다. 재밌다. 1급 시험 만점 맞는 거 쉽다. 만점 맞아서 뭐 하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한번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대학 교수님도 좀 또 나와 주시고 알았죠? 예. 한국사회복사 협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좀 나와 주시고 공부 잘 해보셔서 여러분 1급 자격증에 그 시험 점수 잘 나오시고 대학원까지 하셔서 그 공동모금회 같은 데서도 일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그래요 지금. 예. 좋은 데서 일해야지. 예. 좋은 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자, 필자 붙어 있습니다. 연역법 귀납법의 관계 앞에 말씀드렸었죠. 밑줄 쫙 긋습니다. 상호 보완적이라고도 나오고 상호 순환적이라고도 나온다. 이론에서 가설이 나오고 가설 나오면 연역법 오케이? 근데 관찰해가지고 다시 이론을 검증시키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은 돌고 도는 거야. 귀납법이 없으면 귀납법의 관찰이 없으면 뭘 못 만들어요. 가설이 수립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저 주간보호센터 얘기했잖아요. 가서 한번 본 경험이 있어야 가설이 생기지. 갑자기 어서 가설이 뚝 떨어져? 그런 건 아니죠? 됐다. 그래서 귀납법과 연역법은 상호 배타적이다.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얘기해요? 상호 보완적이다, 상호 순환적이다. 두 가지 형태로 밖에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자, 여기 봅시다. 재밌게 출제됐어요. 과학적 방법에서는 연역법적 논리의 상대적 우월성을 지지한다. 맞아요, 틀려요? 연역법적 논리의 상대적 우월성을 지지한다는 말은 연역법이 중요하다 이런 소리죠. 귀납법보다.
논리는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었어요. 연역법과 귀납법. 그죠? 우린 둘 다 중요한 거죠. 귀납법 있어요. 연역법에 가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설을 검증해갖고 귀납법에서 형성된 이론이 진짜인지 아닌지 뻥인지 사실인지를 입증해내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 OX 문제에 이제까지 기출되어지고 공개되어졌던 지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만 옮겨놓은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 3,000개예요. 3,000개 지문이. 3,000개인데 3,000개면 몇 문제죠? 오지선다형으로 묶으면 600문제입니다. 3회차 시험 문제. 우리 한 시험에 200문제씩 보죠? 3회차 시험 문제에 가장 핵심되는 지문들만 이 안에 다 있어요. 이거 찾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믿으시고 이것 갖고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생긴 책은 없어요.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거면 충분히 여러분들 시험 공부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알았죠? 네. 자, 요걸 보시면 19회 때 사회과학과 사회복지학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었다. 참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과학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자 여기 봐, 여기나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이 있어요. 자연과학은 여러분 아실 거야. 뭐 생물학, 지구과학, 그러죠. 화학 이런 것들이 자연과학이고, 그러니까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거죠. 인문과학이라는 것은 이건 실상 과학적 절차와 방법을 적용하기가 뒤따 어려운 학문이 있어. 대표적인 게 신학, 그 다음에 철학, 그렇죠. 역사가 아니라 국어, 국문학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걸 어떻게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어쩌고를 하겠어.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건 인간 자체나 또는 인간 간의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중요한 게 우리 사회복지학은 어디에 포함돼요? 우리는 사회과학이야. 다시 한번, 사회복지학은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사회과학에 포함된다. 언더스탠드?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사회과학하고 자연과학을 비교하는 문제가 19회 때 나왔더라. 인문과학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저건 과학으로 취급도 안 해요, 우리는. 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서로 비교를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 문제하고 요 표를 보시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정리하실 수가 있더라.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학의 특징들 또 어렵지 않다.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학의 학문적 범주를 구분한다면 사회과학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어떻다? 타당하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무슨 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 봤으니까 사회복지학의 성격들이 나와요. 이걸 한번 꼭 읽어봐 주세요. 알았죠? 19회 때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인식론. 아까 전에 배웠습니다. 인식론. 실증주의, 해석주의. 걔가 시험에 안 나오면 기적이야.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실증주의, 해석주의란. 자, 여기 봤더니 인식론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지식이 뭐냐? 이걸 규명하는 방법이다. 그 지식이란 무엇인가? 또는 그러한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와 학자별 주장이에요. 야, 이거 이렇게 얻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서로 싸움질합니다. 그래서 해석주의, 실증주의로 갈려진 거예요. 알겠죠? 봤더니 사회복지조사의 대표적인 인식론이 나와 있는데, 이걸 알면 된다. 실증주의, 해석주의가 기반이고, 비판적 사회과학,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한 번씩 시험 문제 출제됐었다. 별로 중요치 않다. 근데 요새 시험에 자꾸 나오는 게 요놈 후기 실증주의다. 후기 실증주의. 요새 연구 방향이 후기 실증주의를 많이 추구하더라. 자, 다시 정리하자면 인식론에서 시험 문제에 100%, 99%도 아니야. 100% 나오는 건 실증주의, 해석주의고, 가끔 열받으면 실증주의, 해석주의 문제 안에다가 후기 실증주의를 껴서 출제를 하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 개는 기억해야 된다. 세 개는. 정리돼요? 안 돼요? 안 돼.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지금 말을 섞고 싶지 않은 거야 지금 나하고. 자, 요번 20회 때도 실증주의 나왔다. 자, 실증주의를 다른 말로 경험주의라고 한다. 다시 뭐라고요?
우리 앞에서 뭘 얘기하냐면 경험적 검증 가능성이라 그랬죠. 과학적 지식의 특징은 뭐라고? 경험적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실증주의가 양적 연구하는 거,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야, 그 얘기. 이게 경험주의, 경험적 검증 가능해야만 그거 지식의 본질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1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실증주의는 흔히 경험주의라고도 불린다. 참 기가 막히게들 문제를 내죠. 구석구석 완벽히 모르면 문제를 못 풀게 만들어요. 아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100%다 있습니다, 이 책 안에. 이것만 믿으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봤더니 사회현상이 자연현상과 같은 객관적인 실제, 즉 일정한 규칙과 법칙이 있다. 당연히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예측할 수 있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확률적으로. 그걸 그리고 통제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무슨 주의? 실증주의다. 그러니까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같이 보는 거예요. 실제로 증명할 수 있어요. 뭘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 뭐 이론 제거문제, 자, 뭘 추구한다고 지금? 아우, 요거 시험 문제 나오잖아. 뭐하고 뭘 추구한다고? 목적이 인과관계 규명과 일반화. 인과관계 정도를 우린 다른 말로 내적 타당도, 일반화 정도를 다른 말로 외적 타당도. 생각하지 말고 튀어나와야 돼, 이런 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봤더니 뭘 하더라? 무슨 법 쓰더라? 얘들은 연역법에 기초한 무슨 연구? 양적 연구. 세트가 돼요. 이제 머릿속에 세트가 돼야 돼. 세트가. 어떻게? 실증주의, 양적 연구, 인간, 이렇게. 알았죠? 알겠죠? 자, 나머지 내용들 읽어보셔서 자연과학처럼 무슨 통계, 실험, 표준화된 척도, 사용 등 객관화, 표준화된 과학적 절차, 분석 가능하다고 보고, 얘네들의 추구하는 두 번째 방법이 일반화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은 수의 표본을 통해서 현상을 일반화하는 건 가능하다? 자, 앞에서 배웠어. 일반화를 하려면 표본의 크기가 뒷담화해야 되고, 그 다음 인과관계 규명하려면 표본의 크기가 작아야 돼요. 이게 목적 중에 하나가 일반화가 하나 있는데, 일반화 추구하는 데는 표본의 숫자가 많아야 된다. 이게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다. 알았죠? 표본의 크기가 커야 된다. 자, 허위화 가능성은 뒤에 가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방적. 자, 해석주의가 등장합니다. 뭔 주의? 해석주의. 이거 반대다. 그러니까 얘는 실증주의를 반대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반실증주의라고 하더라. 그래서 현상에 대한 직접적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하다. 무슨 뭐 인간을 놓고서 그걸 숫자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해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일상적인 언어나 행동의 사회적 맥락을, 사회적 행동, 자, 핵심은 이거죠. 주관적 의미를 깊이 있게, 이걸 아까 전에 무슨 표현? 심층적. 다시 뭐라고요? 심층적, 깊이 있게 탐색하려고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숫자로 표현한다,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무슨 방법? 질적 연구 방법을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해석주의는 행위자의 입장에서 행위의 의미를 밝힌다. 다시 뭐라고요? 행위자라는 게 조사 대상자예요. 자, 이런 거야. 양적 연구나 또는 실증주의는, 저 좀 잠깐 볼게요. 양적 연구나 실증주의는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행위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럼 바깥에서 얘를 이렇게 보는 거야. 제가 몇 번 했지? 제가 이런 일을 몇 번 했지?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근데 얘는 행위자의 입장에서라는 말은 행위자와 연구자가 동일시돼야 돼. 자, 한번 볼까요? 해석주의, 이 질적 연구에 가장 대표적으로 요새 많이 뜨는 연구가 센테네리안 연구라고 해서, 센테네리안이 뭔지 아세요? 센테네리안, 백세노인 연구를 해요. 또는 우리 정신대 할머니들 모셔다 놓고서 연구를 합니다. 질적 연구는 원칙적으로 연구의 대상의 숫자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어요. 왜? 심층 깊이 있게 하나를 들고 파는 연구예요, 얘는. 이해가 됐죠? 그럼 생각해봐.
이 100세 노인을 데려다 놓고서 할머니 100년 동안 사시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어요? 지금은 어떤 마음이세요? 그걸 밝혀내려고 하는 거예요. 질적연구 해석주의자들이. 그럼 생각해봐요. 할머니가 처음 보는 애한테 야 내가 100년 살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이걸 자기 마음을 다 까발려서 얘기해 줄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행위자 입장에서 그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 쓰냐면 여기 보세요. 연구자의 가치나 태도 활용. 다시 말하면 얘네들은 표준화된 도구 척도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라포 있죠. 라포가 만들어져. 라포 뭔지 아시죠? 좋은 관계입니다. 그게 만들어져서 이 할머니가 자기 속 얘기를 다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되냐면 뒤에 가서 공부할 건데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의 도구가 된다. 맞아요, 틀려요?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의 도구가 된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우리는 양적 연구에서는 별도의 척도를 만들어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주잖아요. 근데 얘는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예를 들어서 그런 라포 능력을 만들 수 없는 애들 있잖아. 성격 까칠한 애들. 그런 애들은 할머니가 자기 마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뭐가 된다고요? 연구의 도구가 되는 거야. 별도 척도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제가 할머니 손녀딸이 돼줄게요. 지금부터 할머니 속에 있는 얘기 한번 다 해보세요. 그러면 할머니가 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연구의 도구가 되고 그 이유는 뭐라고? 행위자 입장에서 연구의 대상자지요. 그렇죠? 이게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시험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봤더니 해석주의는 주로 언어를 분석 대상으로 활용한다. 왜 언어인지 이해되세요? 할머니가 하는 얘기들. 그렇죠. 할머니가 무슨 말주변이 있겠어. 그렇죠. 100살 사는 할머니가 아이고 지겨웠어. 100년 살면서 벨에 벨짓을 다 당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이제 연구자가 분석합니다. 이 할머니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언어가 주로 분석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언어가 깊이 있는 대화. 사람이 자기 내면에 있는 걸 끄집어낼 수 있는 수단이 뭐야? 인간은 말이야 말. 그죠? 그러니까 그걸 분석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아우 이해돼 안 돼. 예. 자, 해석주의 패러다임은 삶에 대한 주관적 의미에 관해 깊이 있게 탐구한다. 맞죠? 자, 해석주의는 개인의 일상 경험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누구의 걸 본대요? 개인의 경험을 보긴대요. 개인의. 그 100살 먹은 할머니의 인생 경험, 정신대 할머니의 인생 경험. 뭐 요새 또 연구 많이 되어지는 것이 학대받은 아이들의 그 얘기들 있죠. 그런 것도 많이 연구하고 그 전부 다 해석주의 질적 연구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실증주의는 사회적 행동을 행위자 입장에서 보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행위자 바깥에서 이렇게 보는 건 뭐야? 그건 실증주의예요. 행위자 입장에서 보기 위해서 뭐 한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구자 가치나 태도가 활용되어지고 연구자 자신이 연구에 뭐가 된다고? 도구가 된다. 나 같으면 옆에 쓸 것 같아. 뒤에서 또 공부하겠지만. 썼어요? 역시 우리 선생님 짱입니다. 자, 비판적 사회과학 안 봐도 됩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비판적 사회과학은 쉽게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실증주의, 해석주의는 어떻게 하면 지식을 얻을까에 대해서 나름대로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근데 비판적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얘기는 실증주의하고 해석주의를 비판해서 비판적 사회과학이라 그래요. 사회과학의 큰 패러다임이 큰 틀이 실증주의하고 해석주의거든요. 그걸 비판한 거야. 왜 비판하냐? 야, 니네가 그렇게 연구해낸 결과를 갖고서 뭐 하냐 도대체? 세상이 바뀌어지냐? 니네가 연구한 결과를 갖고서 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데 사용되어져야 되지 않겠니? 이해됐어요? 어떤 얘기인지? 다시 얘기한다면 인간의 지식 추구의 근본적인 목적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본다면 약자 있죠. 약자.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들의 이익이나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써먹어야지 그게 지식 아니냐. 그게 비판적 사회과학이에요. 우리 대표적인 마르크시즘 있죠. 여러분 마르크시즘 그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자본론이라고 하는 거는 헤겔의 변증법적 유물론의 리카르도의 뭐 노동 가치설의 그렇죠. 이런 잡다한 지식들이 모여져서 만든 이론인데 핵심은 세상을 바꾸자는 거예요. 바꾸자는 거. 그게 비판적 사회과학이에요. 그냥 순수한 지식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볼까요? 자, 비판적 시각이고 억압받는 집단의 현재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창의적 변화 지향적인 잠재력을 보서 정책 이데올로기적 가치의 실천을 중시한다. 그럼 마르크스주의라고 생각하면 돼. 마르크스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르크스가 했던 거. 사회 현실 변화 이런 강화를 추구한다. 이해됐죠? 뭘 비판했다고 얘가?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순수한 지식 그런 게 뭐가 필요 있는데 세상 사는데 그 지식을 가져다가 세상을 바꾸는 데 써먹어야 되지 않겠니? 그게 비판적 사회과학이다. 사회복지학이 이 비판적 사회과학에 되게 가까워요. 우리 지식 체계가. 우린 다 실천지향적이잖아요. 자, 시험 문제. 비판적 패러다임은 억압받는 집단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둔다. 이렇게 출제됐다. 이해되셨죠? 이 정도 보시고, 자, 후기 실증주의가 16회, 18회 때 나왔습니다. 짝수회 때 나와서 20회 때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21회 때 나올 거다. 믿으셔. 제 예언이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사회복사 1급 시험 날짜 정하는 것 제 예언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나온다 그랬을 때 90% 이상 다 나왔습니다. 정말로. 자, 후기 실증주의는 왜 후기 실증주의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증주의가 기반이에요, 얘들아. 근데 실증주의의 한계를 인정해요. 재밌어요. 봐요. 실증주의처럼 이 세상에는 객관적 진리가 있다라고 가정했다. 인간 인식의 한계, 경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데 실증주의가 주장하는 객관적 기술, 설명, 예측, 통제 등의 연구 목적과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경험적 검증 가능성에는 뭐가 있다고요? 실증주의는 완벽하게 객관적인 진실을 얻어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후기 실증주의는 그래, 가능은 하다. 자, 잘 들어야 돼요. 가능은 한다. 하지만 그걸 연구하는 니넨 인간이다. 인간이 어떻게 완벽한 것을 얻어낼 수 있는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어떤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여기에 실증주의는 이걸 얻어낼 수 있다고 봐요, 인간이. 근데 후기 실증주의는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있는데 이거 불변의 진리의 존재는 실증주의처럼 인정합니다. 객관적인 진리는. 이해됐죠? 근데 그걸 인간이 얻어낼 수가 없다라고 봐요. 그 차이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은 누구야? 실증주의적이야? 후기 실증주의적이야? 요새는 전부 후기 실증주의적화 돼가고 있어요. 응?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인간의 한계를 공부하면 할수록, 연구하면 할수록 더 심도 있게 느끼고 있는 거야, 인간들이. 이해됐죠? 그래서 후기 실증주의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시험 문제. 봤더니 어떤 이론에 대한 진위는 완벽하게 검증될 수 없고 다만 확률적, 잠정적 결론만 내릴 수 있다. 지식의 본질을 잠정적, 확률적으로 본다. 아까 전에 봤던 과학적 지식의 특징 얘기죠. 그 후기 실증주의적 생각이 많이 반영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나머지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 옆에 문제 풀어보세요. 됐죠? 그 정도로만 감 잡고 가시면 돼. 과학 철학. 올해 이 과학 철학에서 처음으로 논리 실증주의와 논리 경험주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정도는 한 문제 틀려 주셔도 괜찮아. 우리 교재에선 다 다루고 있었거든요. 왜? 선생님 틀리셨다고요? 시험 안 봤는데. 근데 자, 그래서 잘 보시면 과학 철학은 과학의 근거나 방법을 연구하는 철학 분야입니다. 철학. 저 봐봐요. 우리 철학의 분야가 있어요. 철학 아시죠? 철학이 뭐예요? 철학이
철학. 우리 철학하면은 무슨 점 보는 거, 예, 사주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철학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완벽한 연구 불변의 지식을 추구하는 가장 기초적 학문체계예요. 그게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연역법, 귀납법이고 뭐고 모든 연구의 기반은 사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철학의 분야가 있거든요. 그 철학의 분야를 보면은 형이상학, 형이화학, 논리학, 미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 서울대학교 가면 미학과가 있잖아요. 가장 미학이 뭐지? 아름다움인데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미학. 논리학도 철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 철학의 한 분야 가운데 뭐가 있냐면 과학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과학 철학.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 과학 철학은 과학의 근거나 방법 연구하는 것이다. 자,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게 이거예요. 절대론적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과학사의 근거에서 과학 철학을 전개하는 파가 있고 인식론적 부재를 주장하는 학파가 있어. 자, 절대론적 입장은 뭐냐면 세상에 불변의 지식, 절대적인 지식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논리 실증주의에서 논리 경험주의에서 반중주의로 전개가 돼갔는데 이제까지 시험은 반중주의에만 나왔었어요. 근데 20회 시험에서 처음으로 논리 실증주의와 논리 경험주의가 출제됐었어요. 뭔 말인지 반중주의, 칼포퍼의 반중주의만 출제가 됐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다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봤더니 관찰과 실험을 중시해서 경험과 반증을 통한 과학적 지식의 추구며 과학적 지식의 자, 밑줄 긋습니다. 무슨 진보요? 누적적 진보. 다시 한번 뭐라고요? 자, 얘네들은 뭘 주장하냐면 저 잠깐 볼게요. 누적적 진보라는 것은 과학은 이전 과학의 토대가 있고 토대에 쌓이고 쌓여서 다시 얘기한다면 이전 과학에 반증되어지는 이론들이 또 나오면 이전의 지식이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한 반증되는 이론들이 나오면 그걸 수정해서 또 다른 지식이 나오고 또 다른 지식이 나오고 지식이 나오는 건데 이전 지식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가서 현재 지식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걸 무슨 입장? 무슨 절대론적 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과학사의 근거에서 과학 철학을 전개하는 학파가 있는데 얘네들은 그걸 부정해 버립니다. 부정해 버려요. 지식은 이런 거지. 이전 것은 사라졌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네들은 누적적으로 지식이 차곡차곡 만들어진다고 보는데 얘네들은 지식은 옛날 건 싹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지식이 형성되어진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 과학사의 근거에서 얘기를 했냐면 과학의 역사 있죠.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래요. 그 대표적인 학자가 쿤인데 이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시험에도 옛날에는 반중주의하고 쿤 패러다임만 나왔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둘만 잘 아시면 돼. 이 쿤이 자신의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해요. 우리 이런 거죠. 천동설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천동설을 얘기합니다. 뭐냐?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과 다른 행성들이 지구를 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2세기에 등장을 해요. 2세기에. 그러다가 자,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뿅 나와가지고 지동설을 얘기하죠. 그 지동설은 뭐야? 거꾸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동설이 등장한과 동시에 천동설은 어떻게? 완전 폐기돼 버린 지식이 돼 버리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그게 바로 얘네들 학파입니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상대론적 입장에서는 경험에 의한 지식의 객관성을 추구한다. 경험에 의한 지식의 객관성 추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 절대론적 입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자, 인식론의 부재 학파인데요.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인식론적 부재를 주장하는 얘네들은 다 뻥이다. 다 뻥이다. 뭐냐? 과학적 이론은 증명될 수도 반증될 수도 없다. 즉 절대론적 입장 니네도 뻥이고 과학사에 근거한 과학 철학을 전개하는 니네도 뻥이고 다시 얘기한다면 뭐냐?
합리적인 활동, 과학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뭔데 지식을 감히 얻어낼 수 있고 추구할 수 있겠느냐? 그게 바로 뭐다? 인식론을 부정하는 학파다. 다음 시험에는 이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이 논리실증주의를 한번 읽어보시고, 논리경험주의도 그렇고, 반중주의. 자, 3번 반중주의 보시죠? 반중주의를 한번 보시고, 지금 시험에 보면 이 과학적 혁명론, 이 토마스 쿤 얘기가 출제되어질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얘하고 얘만 보면 돼요. 반중주의하고 과학적 혁명론만, 특히 과학적 혁명론을 완벽히 공부해 가야 된다. 이 반중주의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절대론적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얘들은 그 대표적인 학자가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과학적 혁명론의 토마스 쿤이 아니라 칼 포퍼라는 사람이에요. 토마스 쿤은 뭐한 사람이냐면 과학사에 근거해서 그런 절대론적 지식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식은 어떻게 홀라당 다 바뀐다, 완전 변현되어진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 토마스 쿤 얘기는 여러분들이 주르륵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갖고서. 알았죠? 예, 꼭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토마스 쿤은. 알겠디요? 예. 자, 사회복지조사로 이제 넘어갑니다. 사회복지조사. 자, 12시에 끝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조사. 자, 보시면 사회복지조사라고 하는 거, 사회복지조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지금 사회복지조사론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들 특성 읽어보시면 됩니다. 상식적인 얘기다. 상식적인 얘기들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시험엔 안 나와요. 시험에 꼭 나오는 게 얘가 나온다. 20회 때도 나왔죠. 사회복지조사의 유용성 문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 잘 보세요. 우리 1급 시험을 보실 때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하고 사회복지조사론에서만 이 유용성을 묻습니다.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기술론, 정책론 이런 데서 유용성을 안 물어요. 유용성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행사 같은 경우에는 인행사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전부 우리 발달심리학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복지사가 왜 발달심리학을 공부해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꼭 시험에 나와요. 그 문제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또는 발달이론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또는 발달이론의 유용성 문제가 인행사에 나옵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 것도 아니고 발달심리학자들 얘기를 우리가 왜 공부했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조사론에서 유용성 문제가 이렇게 꼭 등장합니다. 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왜 이 조사 방법론 공부를 왜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천론이나 실천기술론 같은 거 우리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걔는 유용성 문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용성 문제가 꼭 등장하는데 어디하고 어디에만? 인행사하고 조사론에서만 각각 한 문제씩 사생결단 꼭 출제가 되더라. 알겠죠? 요번에도 나왔다. 그래서 뭐 얘기 한번 읽어보면 다 말같지도니 아니라 되게 쉬운 얘기들이 쭉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됐냐면 12회 때 과학적 방법은 윤리적 실천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출제됐고, 두 번째 이건 틀렸다고 질문이 나왔어요. 틀렸다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사 방법론의 지식은 조사 대상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건 맞다라고 나왔어요. 자, 과학적 방법하고 사회복지 조사 방법론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돼. 과학적 방법이라는 건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실증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과학적 절차와 수단만 하면 과학적 방법이야. 그죠? 여기에 예를 제가 하나 만들어 놨어요. 과학적 방법은 과학적 절차와 수단을 활용해서 지식을 형성한다. 지식 형성이 궁극적 목적이지 그 안에 인간의 존엄성 이런 건 없어요.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731 부대를 통해서 한 생체 실험, 이거 비윤리적이죠? 그렇지만 걔네들이 과학적 방법 절차 썼어 안 썼어? 썼어. 이해됐어요? 그래서 과학적 방법은 윤리적 실천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이건 맞아 틀려? 이건 틀린 거야. 이해됐죠?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 조사 방법론 지금 공부하는 거 있죠? 중요해. 시험에 나올 때 사회복지 조사론이라고 출제가 안 되고 조사 방법론이라고 출제가 됐어요.
이 안에서는 사회복지조사의 윤리를 별도로 공부해요. 우리가. 이해됐죠? 요번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옛날 시험에는 맨날 나왔다. 그래서 21회 시험에서 윤리 문제가 반드시 또 출제될 거다. 그래서 여기 봤더니 사회복지조사 방법론에 관한 지식, 사회복지조사 방법론에서는 과학적 방법 위에도 그런 방법을 수행하는데 복지사가 갖춰야 될 윤리에 대한 학습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필요한 거야. 얘는. 그러니까 얘는 윤리적이고 얘는 비윤리적인 거야. 그냥 과학적 방법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과학적 방법은 윤리성을 보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사회복지조사 방법론은 윤리성을 보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서 다 틀렸어요. 할 수 있겠죠? 개발이. 자, 한개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시고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사회복지조사의 윤리인데 올해 시험 안 나왔어요. 18회 때까지만 나오고 19회, 20회 때 안 나왔습니다.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100 뭐요? 나온다고 얘기했잖아. 100% 나올 거야. 얘는 21회 때 안 나오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세요. 예, 저한테 왜 안 나왔어요? 라고 하면 제가 제 손에다가 장을 이렇게 찍어서 먹겠습니다. 알았죠? 예, 된장 찍어서 먹을 거예요. 자, 이렇게 시험 문제 19회에서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온 회차가 2번 안 나왔습니다. 올해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사회복지조사 방법론과 과학적 방법의 차이점이 윤리에서 갈라지기 때문에 알았죠? 나와야 된다. 자, 우리 점심 식사 하시고 1시부터 정확히 수업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좀 이따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